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왜 추리게 되었죠? 박원순의 그 추악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 재보궐선거. 그런데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배상은커녕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죠? 이번에 꼭 야권이 단일화된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 야당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전격 출마 선언하신 분 저희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김선동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장 네. 출마를 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김선동 의원께서 어떤 생각으로 서울시장에 나오시게 된지 또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실 텐데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먼저 추천 눌러주시고 오늘의 대담 영상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소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서울 강북 지역에서 한 김선동 전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당에서 사무총장을 하면서 우리 비대위에서 우리 당의 혁신과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우리 서울시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한 김선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선동 전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건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출마에 앞서가지고 우리 김선동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 어려운 서울의 강북 지역, 아마 도봉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죠? 네, 도봉을구입니다. 도봉을 지역구에서 이제 재선을 하셨고 네. 또 지금 현재도 서울시를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우선 18대, 20대 서울 도봉구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18대 때 처음 당선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당 쪽에 저희 당 쪽에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제가 최초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재선에는 바로 또 실패했고 또 딛고 일어서서 다시 재선을 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비대위 비서실장, 그다음에 원내 수석, 서울시당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까지 쭉 하다가 또 3선에는 서울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새벽까지는 제가 강북 지역에서 빨간불을 아주 자랑스럽게 켜고 있었는데 한 2시이 넘어가니까 그게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는 제가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당의 모든 시간과 이런 것을 다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도봉구 구민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원외 최초로 당 사무총장에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당을 위해서 사무총장직을 하다가 우리 박원순 시장 이런 불의의 상황 접하면서 그래 그러면 서울시부터 제대로 바꾸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그런 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파란만장한 지금 행보를 보여오셨던 것 같아요. 그 험지에서 끝까지 이겨내셨고, 이번에는 또 이제 서울시,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어려운 선거를 우리가 또 극복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최근에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 여러분들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어떠한 메시지를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담아내셨습니까? 네, 먼저 제가 출마 장소를 광화문으로 하게 된 것은 광화문 광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광장이고 서울 시민의 광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코로나 방역 핑계로 해서 그 차벽이 전투경찰 차량으로 해서 차벽이 쳐진 광화문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현 주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마만은 저 광화문을 내가 기자회견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내가 뚫고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됐고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 메시지는 서울에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아하. 그리고 서울에는 저 김선동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은 과거에 보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니까 지방에서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아서 서울로 유학을 왔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몰려들었는데 지금 그 기회와 희망의 땅이었던 서울이 이제는 부동산 지옥 하루하루 삶 자체도 아둥바둥인 그런 서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이고 그렇습니다. 서울이 잘 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서울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을 서울로 생각을 하고 서울의 발전 전략을 제대로 만드는 그런 서울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울이 중앙정치의 무슨 부속품이나 중앙정치의 한 무슨 뭐 볼모가 아니라 진영 논리의 볼모가 아니라 서울이 서울로서 독자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진 서울을 이제 다시 기회의 땅으로 되돌리는 그런 서울시장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김선동이 해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제가 포효한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님 집에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대한민국 서울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결집된 어떤 성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산업이 무너지고 있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고 심지어 산성 쌓아가지고 차벽 쌓아가지고 민주주의마저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메시지를 광화문 광장에서 너무나도 깊게 담아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일화를 봤어요. 사실 저도 현장에 중계를 많이 나가지만은 이제 앰프라고 하죠. 그 확성기 스피커. 이게 보통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야외에서 하다 보면은. 근데 보통 그 의원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막 말하다가 소리가 만약 나가요.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은 그 소리 어차피 안 들리는데 그 잠깐만 조금 그 고칠 때까지 좀 대기했다가 그때 좀 다시 내가 읽게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명색이 출마 선언인데 앰프가 나가버렸다고 해요. 근데 그냥 냈다 지르셔가지고 또 그게 또 기사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사실은 겨울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보면 제가 연설이나 이런 걸 할 때 제가 성량이 우렁차서 배터리가 여기 뭐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에 그 배터리가 제 성량을 뒷받침을 못해서 마이크가 끊어지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실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살살 말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앰프가 나간 것이 아니라 발전기가 나갔습니다. 발전기가 나간 거였습니까? 왜 그랬냐면 거기에 오신 취재진들 그 장비들의 그 전기를 거기서 다 끌어서 추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발전기 용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끊어졌는데 제가 그때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 마이크 없이도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청중들 앞으로 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앞에다 갖다 놓고 육성으로 오히려 포효하면서 가슴 깊이 담았던 그런 생각들을 그 충정을 연설로서 아주 뭐 큰 연설장이 된 것 같이 담담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크게 주장하고 연설하는 그런 모양새로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신 분들이 우리 김선동 의원 되게 늘 점잖고 그런 줄 알았는데 호랑이 보는 줄 알았다. 또 어떤 사람은 황소 같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차질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제가 계획한 대로 제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어서 제가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수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또 소리를 지르면서 청중들에게 시민들에게 말을 하다 보면은 또 이 연설문에서 담아내려고 했던
그 외의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또 얘기하시고 또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네.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또 이색적으로 다뤄주지 않았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간절함과 네. 그 진실됨 그런 목소리가 전달이 됐다.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선동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금 출마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김선동 의원이 또 어떤 것들을 또 하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추천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거듭 추천을 눌러주시고 마저 대담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기회라고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 선거는 존재하지 않았어야 될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자행한 이 끔찍한, 제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수백억 원을 들이면서까지 이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박원순의 그 추악한 모습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시장을 어쨌든 3선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서울 시민이 아니지만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3선이라고는 하는데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평가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수도 서울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경제 10대 강국이라 그러면 서울은 세계 5대 중심 도시를 저는 겨냥해야 된다. 이런 아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3선 하면서 거의 그 10년여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서울은 사실은 메트로폴리탄 시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울인데 그 수도 서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박원순 시장 당신이 경험했던 시민사회적 그런 아젠다 그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를 끌어갔다. 그러는 사이에 서울의 경쟁력은 14위에서 쭉쭉쭉 끌어내려가지고 벌써 뭐 70몇 위까지인가 이렇게 서울의 경쟁력이 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들의 포괄적인 삶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챙기는 시장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눈치 오야 되고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면 그런 것이 사고 나는 곳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야 되고 땅 밑에 하수관거 이런 거 다 제때제때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 그러면 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저는 서울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 다 챙기는 것이 구석구석 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이 미래로 나가는 그런 비전 지난 10년 동안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공동체 아마 이것이 박원순 시장을 그래도 평가한다 그러면 평가할 만한 구석인데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조그만 소규모 공동체 이런 데 가서 뭐 따뜻한 행정 이런 거 했으면 오히려 그 박원순 시장하고도 걸맞는 옷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메트로폴리탄 시티 서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장의 자리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것은 현상 유지도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퇴보한 그런 성적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박원순의 10년과는 다른 그동안에 정체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후퇴한 이 서울을 새로운 비전을 갖고 서울이 다시 기회와 도전의 땅으로 기회와 도전의 특구로 기회와 도전의 수도 서울로 이렇게 다시 바꾸는 그러한 계기, 모멘텀을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선봉장이 서울시장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박원순이라는 인물이 결국 서울시를 이끄는 과정에서 오히려 후퇴했다. 사실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명박 당시 시장 그리고 오세훈 당시 시장 정말 여러 가지 업적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대한민국 서울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여러 계기로 해서 박원순이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박원순 뭐 한다 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서울역 그 고가도로를 그 거미줄 칠렁칠렁거리는 그 신발 더미 막 해놓고 그리고 분열의 시정을 해가지고 좌파 시민단체들은 보조금 막 쥐어주면서 차별하고 그리고 뭐 집회 좀 열린다고 하면은 좌파 쪽 집회는 그냥 봐주고 우파 쪽에서 집회한다고 하면은 무슨 뭐 엄정대응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나씩 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서울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되느냐? 서울시의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일한 거냐?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서울을 그렇게 다른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일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의 6층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은 거기서 하는 그런 서울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한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편집된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서울이 기회의 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서울도 제대로 된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로 가는 그런 길목, 징검다리나 사다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정말 서울은 서울의 비전, 서울만의 비전을 가지고서 서울을 챙겨서 이 수도 서울이 잘 될 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를 기회의 땅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앙정부하고도 때로는 경쟁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싸워야 될 일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중앙정부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랑 좀 다르게 간다. 그러면 체제 경쟁 비슷한 것도 서울시장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짜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1년이 그냥 끄트머리 1년이 아니라 시작의 1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1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나도 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1년짜리 시장이 아니라 그 1년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그 1년 동안 열심히 바로잡을 걸 바로잡아서 정말 서울시를 위한 시장이 되어야 된다. 무슨 징검다리가 아니라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한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는 점을 우리 김선동 의원께서 거듭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박원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김선동 의원께서는 서울시장이 이제 어쨌든 출마하시게 되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고 자랑스러운 부분인지 좀 민망하긴 하겠지만은 오늘 와주셨으니까 또 실컷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좀 뭐 자랑거리 얘기하라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시간이긴 염치불구하고 제가 저를 좀 PR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서울 강북 지역에서 당선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어려운 지역에서 재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김선동이라는 친구 알고 보면 진짜 일꾼이라는 것을 저희 지역구에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북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실은 우리의 서울은 강북이 원래 본디 서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강북은 사실은 지금 강남에 비해서 많이 이제 발전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좀 정체되고 좀 뒤로 갔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 지역의 발전 문제, 그다음에 강북 지역 서민의 애완 문제를 제가 누구보다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30대 초반에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도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하는 동안에 국정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당에서는 사실은 제가 가까이 있는 뭐 사무총장, 당 사무총장 했고 여의도 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장이면 싱크탱크의 그렇죠.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도 했었고 또 원내 수석 부대표, 서울시당위원장, 그리고 특이하게 제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옵니다만 서울시장 상임선대위원장도 먼저 해본 그런 케이스. 김문수 후보 당시 때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제가 그때 우리 안철수 후보가 2등 나오면 우리 당이 3등이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등을 2등 만들고 1등이랑도 경쟁을 하도록 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싱가폴 그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무너져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대위원장 맡으면서 김문수 후보 2등으로 만들었고 또 열심히 선거에서는 뛰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야당이 선거를 하게 되면 이 강북 표심을 우리가 또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아주 특화된 또 면모를 우리 김선동 의원께서 또 지니고 계시니까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또 네. 여러분들의 후보들이 계시겠지만 또 나중에 경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경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하게 되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져보았고요. 그래서 강북이 되게 네.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면 아, 예, 그럼요. 저희가 서울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그 강북 중에서 특히 서울 동북부 지역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 이쪽이 우리가 굉장히 득표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그러면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도 저는 빨간불 켜놓고 싸울 수 있는 아하. 그런 경쟁력을 제가 갖추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강북 지역 서울 동북부에서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거기서 지지도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강북 지역에다가 빨간불을 딱 띄워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파란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활약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울시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대의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서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또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이 부동산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구입한 집 한 채, 그 집 한 채가 대부분의 서울 시민 아마 집 한 채일 겁니다, 재산이. 그 집 한 채도 세금 덩어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또 한 50% 정도의 분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내 생애에는 이제 집은 틀렸다라고 좌절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서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편히 잘 수 있는 집이 주택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부동산 3법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보면 지금 전세 대란에 전세 난민까지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지옥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부동산 문제는 진짜 이런 면 때문에도 민주당이 진짜 후보낼 자격이 없다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지금 23번인지 4번인지 이제 뭐 카운팅을 해야 될 수준인데 24번 했죠. 예, 네. 다 망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다가 모텔방, 호텔방을 전셋집을 만들겠다는 추후의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정책들 때문에 서울시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을 오히려 지금 다 쫓아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서울시에 사시던 분들이 뭐 이제 어떻게 돼서 전세. 근데 전세도 안 돼가지고 경기도. 근데 경기도도 처음에는 뭐 신도시에 살다가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외곽. 점점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장을 내보낼 생각한지 참 염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24번 정책을 24번이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망한 거예요. 대책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24번의 이런 대책 이런 것들을 아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본인은 전부 다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4번의 그 복잡다단한 정책들을 해놓고 집을 살라는 사람도 팔라는 사람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24번의 그 정책을 오히려 없애버리면 그때부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차라리 잘 모르면 네. 가만히라도 있어야 된다. 가만히 좀 있어줘라. 그러니까요. 또 25번째, 26번째 나올까봐 겁이 납니다. 우리 서울 시민도 겁을 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세금, 무슨 규제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 우리 결국은 집값 우리가 올려놨습니까? 우리 정권이 잘못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서울 시민들은 세금만 더 냅니다. 그리고 집 사기는 더 어려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네. 정말 조상님 말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건데 네. 이럴 거면 애초에 정책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평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거 문제가 어쨌든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혹시 뭐 조금 생각해 두시는 뭐 보관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보관이 있는데요. 네. 제가 곧 주거 문제, 주택 문제는 그 부동산 대책이라는 측면보다도 부작용 대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으로 맞습니다. 주거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국민들이 희망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도
그런 희망의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그것을 믿고 살지 않겠습니까? 삼성의 연봉이 꽤 되는 그런 직원이 내 생에는 이제 집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청년 복지다. 최대의 청년 복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큰 방향 몇 개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정책을 설계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 되면 바로 전문가들로 딱 해서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 서울시의 그간의 정책, 박원순 시장 시절에 했던 정책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 그리고 세계의 정책 중에 보면 싱가포르의 주택청 뭐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망라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주택 정책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고, 제가 요 캠페인 과정에서 그것을 위원회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할 거고, 요 과정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마 우리 서울 시민들이 김선동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할 정도의 대책들을 제가 곧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김선동 의원께서 지금 검토하시고 또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니까요. 예, 여러분들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추천 마저 눌러주셔가지고 오늘 대담 정말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이고 시원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청년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하려던 질문이 있었는데 청년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또 우리 김선동 의원께서 또 청년 문제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그러한 활동상들을 또 올려주시고 계시고 또 그런 상황인데, 뭐 정치 진출에 있어서도 청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반문 여론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지금 급속하게 들붙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우리가 또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 세계 어느 나라 청년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우수한 청년들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세계 최고의 청년들입니다. 우리 뭐 한류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네.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유월 가서도 우리 학생들 정말 잘하고 있고 뭐 방탄소년단 뭐부터 해가지고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디디고 있는 이 땅, 그 현실을 바라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희망을 얘기하려 그래야 희망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Welcome to Utopia가 아니라 Welcome to Dystopia. 그래서 이제는 희망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준비해야 된다. 그 생존을 얘기하는 그런 정치, 그런 정부가 오히려 더 진솔해 보인다. 그냥 허투루이 그냥 뭐 에드벌룬 띄우지 마라. 얼마나 절박하면 이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권리 정도가 아니라 특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제가 출마 선언문에도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우선 첫 번째는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특권,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특권, 그거 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 제가 만들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되돌려드리는 그런 일 서울시장으로서 꼭 제가 할 겁니다. 정말 근데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정말 해내셔야 될 것 같은 게, 정말 저도 아직 청년이지만은 제 주변에 봐도 굉장히 지금 냉소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런 반응도 있고, 지표로도 나오는 게 결혼도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저는 또 출산율 보니까 살다가 0.84는 또 수치는 처음 봤어요. 네. 이제 한 명도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만큼 지금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다,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정말 서울시장으로 되신다고 하면은 네. 그 부분 정말 1순위로 해결해 그래서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 정부가 못하는 것들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모범적인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우리 중앙 정부가 이것을 배우도록 또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우리 최고의 서울시장은 그런 것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들 중에 아마 가슴이 허걱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창업을 하라는 거는 청년들이 경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맞바로 창업을 하라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망해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창업을 지원한다라고 정부가 예산 편성하고 곧바로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할 수 있게끔 먼저 청년들이 사업이라는 게 뭐고 이런 것을 스타트업에 가서 먼저 일정하게 경험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거기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고안을 좀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 없는 창업에서 청년들을 더 나락에 빠뜨리고 또 그래서 신용등급이 잘못돼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대출조차도 못하게 신용등급을 그냥 이렇게 강등시키는 그런 생색 위주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을 더 좌절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생색내고 통계 뭐 플러스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청년의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가지고 축적을 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순간에 그 일자리 수치 올리기 위한 그런 막무가내식 그런 창업, 뭐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청년들이 믿고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들. 그래서 희망고문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또 희망이 없는 분들이 또 계시죠. 자영업자분들. 네. 저 정말 경악했던 게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을 서로 또 말씀을 좀 주고받긴 했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명동을 갔는데 아무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와가지고 그렇다 해도 그렇지 일요일날 명동이 그 정도로 진짜 최악인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명동이 이 정도고 강남이 이 정도면은 지금 그 외에 여러 지역도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번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명동을 저녁 시간에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바글할 많이 듣고 때도요. 바글바글 하던 그런 명동은 오간데 없고 거리가 너무나 한산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니까 폐업한 곳, 그다음에 코로나 휴업한 곳, 그렇게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상가 비었다고 광고하는 그런 안내 문구들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명동이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오면 찾는 곳이 명동인데 명동 상권이 이런 정도로 망가졌다 그러면 우리 중앙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것을 버텨낼 것인가 이걸 진짜로 고민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아주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에게도 프렌들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업주들에게 다 그대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결국은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고용을 많이 늘리던 그분들이 아르바이트도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 경영 체제로 이제 다 들어갑니다. 고용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라 장래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부작용에 대한 그런 해소책을 반드시 같이 가야 그게 정책인데 여기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무슨 이념적 도구마인지 뭐 52시간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지역마다 그다음에 연령마다 이렇게 다 이게 다른 방식을 적용을 해서 융통성을 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부작용은 민간이 다 감수하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된 정부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그 애환을 다 점검을 하고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무회의에 우리 서울시장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서 거기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로 정말 이 국무회의 이제 서울시장을 참여를 하니까 이 대통령한테 뭔가 직언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야당에서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국무위원 구성원들을 보면요. 다 친문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계세요. 대통령이 세상 짱이에요.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럴 때 누군가는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거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김선도 의원님께서 또 출마 선언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속속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또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누군가가 이제 후보가 나오겠죠.
그 후보를 향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때문에 저희 신의 한 수도 이렇게 오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김선동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거듭 또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많은 후보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야당의 이번 서울시장 전략, 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겨야 된다고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뭐 부침은 있겠지만은 잘 이 과정이 해결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정권처럼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돼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상당수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층부터 사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촛불 정권이라 그러나요? 네. 촛불 정권에서 많이 기대를 걸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그 촛불 정권에 대한 기대가 그 실망을 넘어서 이제 좌절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이 분노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제일 야당이 단일화된 후보를 반드시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이 패권주의와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는 첫 번째 계기가 우리 서울시장 선거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패권주의, 폭정 반드시 이번에 막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단단한 각오와 다짐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책으로 제가 곧 정책 발표를 하게 됩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생각도 못했던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 돼. 그런 방안들 제가 하나 제가 발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이 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동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 민주당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정말 돼서는 안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이번에는 하나로 뭉쳐가지고요. 반드시 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 시발점 재보궐에서 우리가 압승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저희 신의 한 수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을 지낸 저 김선동이 서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정권 심판하는데 제가 첫 번째 기수로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저부터 선봉장이 돼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시장 바로잡고 부산시장 바로잡아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초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야당의 여러 후보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신의 한 수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 목소리 다 담아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보관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묻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의원께서 서울시장에 출마 선언하시고 여러 가지 행보를 앞으로 이어나갈 텐데요. 많은 관심과 성원을 이어주시고 또 그 성원을 바탕으로 그 관심들을 우리가 다 힘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선거에서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신의 한 수도 그 과정에 함께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까맣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의 한 수가 자랑하는 한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찹쌀 육아와 현미 육아가 각각 있는데요. 이미 주문해 보신 분들께서는 많은 지금 호평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찹쌀 육아 그리고 고소하고 바삭하게 튀겨진 이 현미유가 각각 훌륭한 맛을 자랑해내고 있는데요. 특히 전 개인적으로 이 현미유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박힌 게 현미인데요. 이게 기름에 튀겨진 게 아닙니다. 굵은 소금에 열기를 이용해서 튀겨졌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바삭하고 고소한 맛을 충분히 살려낸 그래서 너무나도 훌륭한 맛을 자랑해낸 육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딱 먹어볼 텐데요. 지금 소리가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바삭한 맛이 딱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 한과들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찹쌀류가 650g 그리고 현미유가 750g으로 구성돼서요. 총 1.4kg을 저희가 드립니다. 건강에 이로운 한과 평상시에도 간식으로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1.4kg 한과 구성 가격마저도 너무 합리적입니다. 3만원에 찹쌀류가 650g, 현미유가 750g에서요. 총 1.4kg 나오는데요. 양이 가늠이 안 되시죠? 굉장히 큰 양으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요. 딱 보시는 순간 괜찮네.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충분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10-2231-1952입니다. 이곳으로요. 문자로 문의 주시면요. 나중에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실 거니까요. 이번 구성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관 부근에다가 맛보는 날이라는 매장을 또 차리셨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나오는 연락처로 문의 주셔가지고 찾아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장에 가시면은 이 한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직접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그곳에서 한과를 또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하시게 되면요. 차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특별 선물이 별도로 나간다고 하니까요. 맛보는 날 매장에서 한과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10-2231-1952 010-2231-1952입니다. 주문 문자 남겨주셔서 구입하시고 또 매장 방문을 통해서 좋은 맛있는 한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